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과 과제를 담긴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분입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그냥 그 교수님으로 그러니까 호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가벼운 것부터 좀 일단 질문 드리죠. 영접 안 나갔다고 해서 결례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게 왜 큰 이슈여야 되냐 싶어요. 저도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상호 간에 협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설명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예. 국회 설명은 미국 측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밤 9시 반경에 도착하니 늦었다. 그러니까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나오시지 말라 이거거든요. 국회 사무처나 국회 측에서 안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초청에 의해서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손님이 그렇다면 뭐 손님의 뜻을 존중했을 거라 보고요. 그게 왜 결례일까 싶어요. 아니 뭐 그 여야 뭐 정당까지 나서 논평 내놓는 이 현상을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거 오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항상 저도 현직일 때 느꼈는데 미국 주요 인사가 서울에 올 때마다 그 회담의 본 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보기보다는 그 부대 행사의 형식과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격가지에 오히려 관심이 너무 많아. 우리가 몰입해서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면담은 하지 않았고 4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선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죠. 어떤 이유예요? 뭐 중국 때문에 혹은 본인의 휴가 일정 때문에 아니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짧은 체류 일정 때문에. 예. 근데 좀 어색하죠. 어색해요? 예.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당연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죠. 회담도 하고. 그리고 소위 이 미국의 입법부 수장인 하원 의장을 늘 만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그랬나요? 항상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의회 의장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비중과 상징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이 차지하는 그거보다 상당히 셉니다. 저도 여러 번 그걸 몸소 겪어보았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들은 이게 입법화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대북 제재, 그렇죠. 대이란 제재, 무역법, 투자법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미국 의회 의장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요? 근데 거꾸로 이 양반이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비록 휴가 중이었다 하더라도 서울에 계셨고 그리고 그러면 굳이 안 만날 이유도 없어요. 통화를 40분을 했다면 왜 30분간의 면대면 만남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어요. 뭐 서로 일정 때문이라 그럴 수 있는데 좀 어색한 선택이었어요. 휴가에 들어갔는데 하원 의장이 왔다고 휴가를 일정을 중단하고 나와서 만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어색한 거 아닌가요? 어색하죠. 근데 더 어색한 것은 서울에 계셨다는 말이죠. 지방에 계셨으면 그 발언이 좀 그 말씀이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타당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나 내일 서울에 들어간다 오늘 시간 뭐 이런 게 아니라 2주 전 3주 전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었을 거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그건데 그러면 대통령 휴가 일정을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는 일정을 알고 휴가 일정을 잡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애당초 만날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한편으로는 맞지 않길 바라지만. 뭐 근데 좀 어색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외교 행보와 행태에 좀 다른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갈팡질팡이었거든요. 만나기로 했다? 그게 아니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님은 와 있는데 조율 중이야. 통화하기로 했어.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대외적인 메시지가 너무 빈번하게 나갔다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혼선 아닌가요? 대통령실 내부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근데, 봐야 되는 거고. 근데 휴가여서 왜 만나야 돼? 요 논리가 맞다면 그 논리가 전해주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럼 그 우리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국익을 위해서는 만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생각이 많은 곳에서 다르지만 예. 외교는 기본적으로 만남이 기본이고 또 더군다나 동맹이고 우리 최고 우방의 입법부 수장이 서울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원 의원단 혹은 상원 의원단이 와도 대통령께서 만났던 우리 관행이 있었고 그리고 대만을 갔다 온 의원단이었으니 우리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거든요. 네. 물론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 몰라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원 외교단입니다. 의회 의장을 한. 그러면 당연히 김진표 의장님과 낸시 펠로시 의장이 회담이 좋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원 외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네트워크 확보입니다. 윤석열 신정부가 그렇지. 네트워크 확보가 있죠. 예. 입법부의 수장과 그 의원단을 만나서 우리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왜 포기했냐 이거죠. 이건 실리 차원인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죠. 그러면 좀 종합해서 그럼 이거 하나만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그 영점 나오지 말라고 사전 조율 과정에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사전에 없는 걸로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단 그럼 왜 이런저런 메시지가 나왔으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니까 굳이 서울에 계셨는데 40분을 통화할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다면 왜 자택에서 용산까지 뭐 10분 안에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만나시지 않으셨나 알겠습니다. 싶어요. 이제 그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아시아 순방이 갖고 있는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짧은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국회의 어떤 그 의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용수 할머니가 예. 펠로시 의장과 면담을 추진했던 이제 국회 쪽에서 아주 강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병원에 이제 그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이거는 좀 과잉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용수 할머니 측과 네. 국회 측의 사전 뭐 조율이 없었겠죠.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개인적인 관심과 또 상당히 자신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2007년 미국 의회 의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사람이에요. 주역이었군요. 마이크 혼다 의원이 그걸 발의했는데 결의안을 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낸시 펠로시 그리고 여성으로서 위안부 문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고 또 자기 지역구에 소위 그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김진표 의장한테 자기가 이걸 통과시킨 거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국회의 일이고 이게 소위 청와대나 혹은 대통령실과 같이 이렇게 엄격한 프로토콜을 가지는 곳은 아니었으니 누군가 좀 재치를 발휘해서 오히려 만나게 해줬으면 펠로시 의장이 더 좋아했겠는데. 그럴 수 있었는데 좀 그것도 좀 너무 경직됐다. 예.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제 줄기는 이건데요.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역시 중국 견제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가는 거고요. 원래 저희가 현직에 있었던 3월 말 4월에 오기로 해 있었다가 본인이 코로나 걸려서 느낀 건데 이게 결국은 지금 미국의 정치 구도하고 연결이 되죠.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하나의 라인이 형성돼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국과 어떻게 관계 설정하느냐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아시아의 지형에 대해서 보다 자기 입장에서는 안정된 국면으로 가져가고 싶어하죠. 이게 대부분 미국 정치인들의 주요 정치인들의 중요한 이 판때기입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어떤 숟가락을 얹어놓는다거나 자기 몫을 내고 싶어하죠. 입법부 의장으로서 이쪽 지역을 순방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상당히 큰 흥행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에 유일하게 러시아를 대놓고 비판한 나라이고요. 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소위 해칭, 서로 둘 다 잘하는 나라이고요. 이른바 균형 외교하고 있습니다. 균형 외교하고 있고요. 대만이 이제 키포인트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으로 해서 당연히 가는 건데 뭐 저는 그 순방 일정은 대만 일정만 빼놓고는 상당히 정상적인 일정이었다고 봐요. 그럼 대만 일정은요? 대만 일정은 제가 오늘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대만 해협과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 지역 구도가 많이 불안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나왔던 반응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뉴욕 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대놓고 이 대만 방문이 정신없는 방문이었고 신경을 남에 대한 배려도 안 했고 소위 포인트레스. 어떤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지 개인의 흥행만 따진 거냐라고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접점으로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전선을 이루어서 러시아를 소위 퇴치해야 됩니다. 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공급망이 흔들리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지역이 좀 안정된 국면으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아시아 쪽에. 네. 북한도 뭐 그들의 용어를 쓰자면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만 해협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여서 지난주에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그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 펠로시가 가서 이렇게 좀 불을 질러버린 거군요. 울고 싶은 놈 뺨때기 때리듯이 결국 그러니 중국으로 하여금 리액션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시진핑이 돌아서서 웃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그 말씀도 정확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지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 코로나 제로 때문에 지금 중국을 완전히 묶어놨죠. 중국 민들의 소위 불만 요소 많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경제가 매우 안 좋아졌죠.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있은 양회, 소위 공산당 전당대회와 인민대회당이 있을 여러 행사에 본인의 어떤 업적을 내야 되는데 이 지금 펠로시의 방문으로 인해서 대만 해협의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그렇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보여줌으로 해서 중국 민족주의 고조시키고 대만 해협의 통일론 강조시킴으로 해서 이 국면을 10월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리해야 되고 세계 경제 관리해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막 흔들려요. 이미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대만행 비행기를 취소하거나 또 우리가 그쪽에 많은 화물량이 이동하고 있어요. 40% 정도 되는데 좀 우회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도 이제 이 공급망이나 물량 이동이 다 차질을 맺을 수가 있죠. 여파가 그렇게 또 미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모니터링 할 것이고 소위 차잉원 대만 총통의 입장에서도 잘 받아주긴 했는데 이 후가가 경제적으로 직격이 되니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 겁니다. 흥행은 되었을지언정 이게 과연 그 후가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이제 겉은 화려했지만 내실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역시 코멘테이터의 입장이 되니 좀 편하긴 한데 네. 저희는 좀 챙길 걸 챙겨야겠죠. 뭘 챙겨야 되는 겁니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네. 사실 한미 간의 여러 현안들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는 연속성의 입장에서 지난 정부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봐요. 뭐 대북 정책은 좀 어렵지만 특히 경제적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여러 이야기 뭐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 뭐 치포 얘기 나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돼요. 이 담론이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애석한데 사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소위 반도체 빅4라고 하는 이 나라들 혹은 기업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2019년 7월 1일 날 일본이 우리에게 반도체 규제를 합니다. 아주 소위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아주 타겟해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리고 제재를 하거든요. 역사 문제와 결부시켜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상 변경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철회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갑자기 어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아.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서 뭐 공급망을 안정시키자 지금 이상하거든요.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동맹 들어가려면 일본 이 그 조치부터 철회하게 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한테 이렇게 맞습니다. 촉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늘 그래 왔고 그러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뭔가 좀 이게 선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만이 우리 모두를 다 불편하게 하죠. 예.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씨 대만이 들어온다는데 어떡하지? 중국 때문이도 그렇고 이거 중국과의 정무적 관계가 아니라 시장 관계 때문에 경쟁 그리고 TSMC의 대만의 TSMC와 삼성 등등은 우리는 구조적으로 경쟁 관계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을 이게 자꾸 정부가 그러면 한미일 대만이 모여서 혹은 누가 모여 그리고 모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 자기네들의 영업 비밀을 혹은 기술 정보를 공유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허. 아마 느슨한 개념의 협의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맹 수준까지는 못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소위 수출 규제 조치 등은 반드시 철회되고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시네요. 그거에 대한 조치 없이 어떻게 칩4를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할 즈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 해군 병력을 증강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도를 제가 반복. 이게 이제 일시 증강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근데 이 가능성이 있는지 고 만약에 이게 그 현실화된다면 미 해군의 전진 기지나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또 거기에 이제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평택은 쿠바 같이 느껴지겠죠. 예. 무서운데요.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평택에서 지금 상당히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지금 우리 평택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아마 해군은 기동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열점이라고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미 불에 타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반도, 대만 이 지역의 안정적 상황 관리는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만큼 이것을 지금 방관자적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관계가 두텁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거든요. 그러면 대놓고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좀 많이 소통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